강남구 청담동의 저택, 한때 서울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 장소였던 이곳에서 이제는 6소녀의 비명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가득 메웠다. 37번째 보모가 찢어진 유니폼을 입고 새하얀 머리에 녹색 페인트를 묻힌 채 정문을 향해 달렸다. 다신 이 지옥에 안 돌아올 거예요. 여자는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김 회장님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저택 아래서 김민준, 36세, 민테크 그룹의 창립자이자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의 회장이 사무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곤한 눈은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겨우 따라갈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전문가였는데 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수염과 지난 몇 달 동안 생긴 짙은 다크서클을 느꼈다. 2달 만에 37번째,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아내 지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녀는 1년 전 악성암과의 싸움 끝에 그를 떠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아이들이 통제 불능이에요. 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가 울려 그의 절망의 순간을 끊었다. 그의 비서 정우석이었다. 김 회장님, 마지막 보모 에이전시가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사례는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분류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전문 보모들로는 방법이 없겠네요. 네, 회장님. 하지만 제안이 있습니다. 적어도 집을 정리할 가정부를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해결책을 찾는 동안요. 민주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완벽했던 정원은 이제 부러진 장난감과 흩어진 옷으로 가득했다. 쌍둥이의 마지막 게임의 자네들. 그렇게 하세요. 정 비서. 즉시 누군가를 고용하세요.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누구든. 서울 외곽 구로구의 작은 집에서 박서연, 25세가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시골 출신 부모의 딸인 서연은 낮에는 집을 청소하며 밤에는 아동 심리학 과정 학비를 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켰고 그녀는 이미 직장으로 데려다줄 세대의 버스를 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끔 추가 일을 보내주는 에이전시였다. 서연 씨, 긴급한 일이 있어요. 청담동의 저택이에요. 이중 급여예요. 고객이 오늘 바로 필요하대요. 그녀는 망설였다. 청담동은 더 멀었지만 추가 돈이 대학 미납 학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주소 보내주세요. 2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서연이 몰랐던 것은 김 가족의 집이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6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파괴적인 힘으로 바꿔 가까이 오려는 모든 어른을 밀어냈다. 미나, 가장 나이 많은 12세는 저항의 리더였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그녀는 어떤 여자도 지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평균 이상의 지능과 위험한 교활함으로 그네는 각 보모의 퇴장을 세심하게 계획했다. 쌍둥이 수진과 수빈, 6세는 그녀의 주요 동맹이었다. 똑같은 얼굴과 미소 뒤에 플라스틱 벌레부터 벽장에 보모를 가두는 것까지 다양한 함정과 장난을 위한 완벽한 조율을 숨겼다. 하윤, 10세는 고통을 다르게 표현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 따주곤 했던 긴 갈색 머리는 이제 듬성듬성하고 대머리였다. 불안 발작 중 강박적으로 뽑아낸 결과였다. 유나, 9세는 끊임없는 공황 발작을 겪었다. 특히 밤의 입원에 대한 악몽이 그녀를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게 했다. 지아, 8세는 완전히 퇴행했다. 그녀는 매일 밤 다시 이불에 오줌을 쌌고 젖은 시트를 침대 밑에 숨겨 방에 들어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냄새가 쌓였다.
그리고 막내 이서, 겨우 3세. 아마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막 말하기를 배우고 있던 막내는 이제 어떤 말도 거부했고 주스와 퓨레만 먹으며 피곤해서 잠들 때까지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다. 6 소녀는 거실 창문에서 택시가 정문 앞에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 마른 젊은 여자가 내렸다. 어두운 피부와 곱슬머리를 단순한 묶음으로 묶었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 단순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낡은 배낭을 들고 있었다. 새 희생자네, 미나가 자매들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기대에 차서 웃었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소연을 만났다. 그는 상황을 거의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집이 깊은 청소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제한된 급여는 그녀가 보통 받는 것의 3배였고 즉시 시작하는 조건이었다. 정 비서님이 이게 집 청소만 하는 거라고 설명했죠. 맞죠? 아이들 돌보는 게 아니라요. 소연이 공기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며 확인했다. 정확히요. 저희에게 보모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야 했어요.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집이 어느 정도 질서를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민준이 세부 사항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녀가 임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서연은 위층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뒤를 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신 딸들이에요.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다. 민주는 지친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6 소녀들이에요. 1년 조금 넘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있는 뭔가가 소연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는 그 고통을 알았다. 15세의 그녀는 여동생 민지를 잃었다. 겨우 7세였는데 그들이 살던 판잣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재에서 그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팠다. 정말 유감이에요. 그녀가 겨우 말할 수 있었다. 민주는 빠르게 집을 보여주었다. 6개의 침실, 영화관, 도서관, 실내 수영장, 거대한 정원이 있는 인상적인 3층 건물. 하지만 소연의 주의를 끈 것은 호화로움이 아니라 모든 것에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부러진 장난감, 바닥에 흩어진 음식, 긁힌 벽, 그리고 때때로 속삭임이나 문 닫는 소리로 깨지는 불안한 침묵. 일하시게 두겠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다. 사무실에 가야 해서요. 비상시에는 경비원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그가 떠나자마자 서연은 6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돌아서자 계단에 마치 대열의 작은 군인들처럼 일렬로 서 있는 소녀들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서연이에요. 집 청소하러 왔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심스러운 눈길과 공기 중 느껴지는 긴장만 있었다. 저는 보모가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하러 온 거예요. 그룹의 대변인인 듯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38, 그녀가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38번째 어른이에요. 이번 달에 이 집에 들어온. 얼마나 버틸지 보죠. 쌍둥이가 일제히 웃었다. 소연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듬성듬성한 머리를 가진 소녀는 경멸하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고 9세 소녀는 언니 뒤에 부분적으로 숨었다. 8세는 오줌 냄새가 났고 작은 3세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한 팔이 없는 인형을 붙잡고 바라보았다. 부엌부터 시작할게요. 소연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던 일 계속하세요.
그녀가 떠나면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거미를 양동이에 준비해. 점심때까지 못 버틸 거야. 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그 적대적인 눈에서 민지를 잃은 후 수년 동안 자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시선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벽을 쌓은 사람의 시선. 호화롭지만 완전히 어지러운 부엌에 들어가면서 서연은 냉장고에서 사진들을 발견했다. 긴 머리와 다정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가 6소녀를 안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자가 병원 침대에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 지으며 분명히 약해진 채 팔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수, 그녀가 사진 중 하나에 쓰인 이름을 읽으며 속삭였다. 그들이 당신을 너무 그리워해요. 서연은 체계적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물리적인 먼지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을 채우는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느끼며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작은 삼새가 문간에서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안녕, 아가. 배고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슬픈 눈으로 그녀를 계속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그녀가 나이에 비해 너무 마른 것을 알아챘다. 냉장고에서 그녀는 각 달에 좋아하는 음식이 적힌 오래된 목록을 보았다. 지수의 것이라고 추측한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설을 위해서는 곰 모양 초콜릿 소스를 곁들인 바나나 팬케이크라고 쓰여 있었다. 소란 없이 서연은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기의 존재를 모르는 척했다. 다 됐을 때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물러났고 찬장을 계속 청소했다. 눈끝으로 그녀는 소녀가 천천히 접시에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고 놀랍게도 작은 한 입을 베어 무는 것을 보았다. 이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먹은 것은 몇 주 만에 처음이었다. 한편 쌍둥이들은 첫 번째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들은 서연이 다음에 욕실에서 사용할 청소 양동이에 거대하고 사실적인 플라스틱 거미를 넣었다.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것은 서연이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겁먹는 대신 그녀는 단순히 거미를 집어들고 주에 깊게 살펴본 후 문 뒤에서 웃으며 숨어있는 쌍둥이가 있는 곳으로 침착하게 다가갔다. 플라스틱 거미보다 더 나쁜 것들이 무서웠어요. 그녀가 장난감을 돌려주며 말했다. 너희도 진짜 두려움을 경험해봤지, 그렇지? 쌍둥이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똑같은 미소가 흔들렸다. 첫날이 끝날 무렵 서연이 떠날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집은 눈에 띄게 깨끗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소녀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적대적으로, 다른 이는 호기심으로. 가장 나이 많은 미나가 서연이 떠날 때 다가왔다. 내일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도전과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희망의 암시가 섞인 어조로 물었다. 네, 8시에 여기 있을게요. 서연이 단순히 대답했다. 소용없을 거예요. 미나가 선언했다. 아무도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서연은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분노로 위장된 고통을 알아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더 잘 이해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일 봐요, 미나야. 택시가 저택에서 떠나는 동안 서연은 이 6명의 상처 입은 아이들과 왜 그렇게 강한 연결을 느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자신처럼 그들 모두가 견딜 수 없는 상실로 인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다음 날 소녀들의 놀라움으로 서연은 정확히 8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큰 배낭을 들고 혼란을 기다리고 있던 것과 대조되는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밤사이 쌍둥이들은 막 청소한 거실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찢어진 쿠션,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 하얀 벽의 구아슈. 그것은 최종 테스트였다. 아무도 그런 혼란 뒤에 돌아올 만큼 버티지 못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경비원 박 씨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인사했다. 어젯밤에 아이들이 활발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망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과정의 일부예요. 그녀가 단순히 대답했다. 거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기대를 품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는 6소녀를 발견했다. 미나가 앞쪽에서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서연이 배낭을 바닥에 놓고 고무장갑을 끼며 언급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쌍둥이들은 혼란스러워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의 평화로운 반응은 그들의 계획에 없었다. 그녀가 청소하는 동안 서연은 어머니가 자신과 여동생에게 불러주곤 했던 시골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계단에서 지켜보던 작은 이서가 멜로디를 더 잘 듣기 위해 고개를 기울였다. 엄마가 나랑 내 여동생에게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연이 누구를 직접 보지 않고 언급했다. 여동생이 떠났을 때 나는 15살이었어요. 동생은 7살이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것을 나눴다. 그 정보는 공기 중에 깃털처럼 떠 있었다. 가볍지만 무시하기 불가능했다. 미나가 찌푸리며 그 말의 의미를 처리했다. 어떻게 죽었어요, 하윤? 자신의 머리를 뽑던 10세 소녀가 처음으로 말했다. 하윤아, 미나가 꾸짖었다. 우리 일이 아니야. 서연은 질문이 예상된 것처럼 계속 청소했다. 우리 집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학교에 있었어요.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더 이상 없었어요. 민지도 함께 갔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채웠다. 하윤은 무의식적으로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당기지 않았다. 공황 발작을 겪던 구세 유나가 앞으로 나섰지만 미나가 경고의 눈빛을 보내자 빠르게 물러났다. 거짓말이에요. 쌍둥이 중 한 명인 수진이 말했다. 우리가 널 동정하게 만들려고 꾸며내는 거잖아? 맞아. 다른 쌍둥이 수빈이 동의했다. 15번보 모두 누군가를 잃었다고 꾸며냈어. 서연은 이제 벽에서 페인트를 닦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어.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나는 알아. 밤에 없는 연기 냄새를 느끼며 비명을 지르며 깨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퉁이마다 찾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들은 소녀들을 다르게 쳤다. 다시 이불에 오줌을 싸기 시작한 8세 지아가 자신을 껴안았다. 유나는 더 빠르게 숨을 쉬었다. 공황 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의를 환기시키며 서연이 주제를 바꿨다. 도서관을 청소하다가 사진 앨범을 찾았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어. 너희가 엄마를 닮았어. 그 순간까지 엄격한 표정을 유지했던 미나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빠르게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하나씩 자매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이서만 계단에 앉아 서연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오에 서연은 점심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것이 공식적인 의무는 아니었지만 냉장고가 사실상 비어있는 것을 알아챘다. 지난 며칠 동안 아무도 장을 보러 가지 않은 것 같았다. 찾은 적은 것으로 그녀는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즉흥적으로 만들었다. 배고픈 사람 있으면 점심 준비됐어요. 그녀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알렸다. 놀랍게도 몇 분 후 부엌에 작은 이서가 나타났다.
그녀 뒤를 지아가 따라왔다. 둘 다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다. 소연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러나서 찬장을 계속 정리했다. 맛있어요. 몇 입 먹은 후 지아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소연은 이 작은 진전을 크게 여기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점심 후 지아의 방을 청소하면서 소연은 침대 밑에 숨겨진 젖은 시트를 발견했다. 혐오나 비난을 보이지 않고 그녀는 단순히 다른 빨래와 함께 모았다. 돌아섰을 때 문갈에 눈물이 가득하고 얼굴이 빨개진 지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전 보모는 보면 나를 꾸짖었어요. 소녀가 말했다. 내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소연이 깨끗한 밥률을 개며 대답했다. 너보다 어렸을 때 나도 이불에 오줌을 쌌어. 엄마가 밤에 일하셔서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 무섭지 않아요. 지아가 빠르게 반박했다. 그냥 가끔 꿈에서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보고 온통 젖어서 깨요. 이에 소연이 더 이상 주제를 밀지 않으며 말했다. 아이디어가 있어. 매일 밤 내 욕실에 따뜻한 물 양동이와 깨끗한 수건을 놓아둘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깨기 전에 혼자 갈아입을 수 있어. 우리만의 비밀이 될 거야. 지아의 얼굴이 안도감으로 밝아졌다. 마치 그녀의 작은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다. 오후에 복도를 청소기로 청소하던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공원 발작의 징후를 알아봤다. 민지를 잃은 후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었다. 질문을 하거나 만지려고 하는 대신 서연은 단순히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소녀 옆에 앉았다. 5가지 볼 수 있는 것,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유나가 숨가쁜 숨 사이로 혼란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느낄 때 나를 도왔던 게임이야. 5가지 볼 수 있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들을 수 있는 것, 2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 맛볼 수 있는 것. 망설이며 유나는 숨가쁜 숨 사이로 말하려고 했다. 카페투, 그림, 문, 당신 장갑, 내 신발. 아주 잘했어. 이제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호흡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됐다. 끝났을 때 소녀는 지쳐 보였지만 더 평온했다. 누가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물었다. 여동생을 잃은 후 내 심리학자. 거의 매일 발작이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드물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유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하윤의 방에서 소연은 진짜 도전에 직면했다. 바닥은 소녀의 자해 위기를 증언하는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다. 청소하면서 그녀는 구석에 먼지 쌓인 기타를 알아챘다. 내 엄마가 연주했어. 하윤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소녀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가르쳐줬는데 그만뒀어요. 소연은 혀를 가로질러 손을 움직여 불협화음을 냈다. 우리 엄마도 연주했어. 기타는 아니고 아코디언이었지만. 엄마는 끔찍했어. 웃었었는데. 이웃들이 불평했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어. 하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너무 짧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뻔했다. 내 기타 청소해도 돼? 악기는 침묵할 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하윤은 무관심한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서연이 귀중한 유물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악기를 청소하는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한편 쌍둥이들은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후에 그들은 2번째 함정을 준비했다.
소연이 사용하던 욕실 문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물 양동이. 양동이가 떨어져 소연을 완전히 적셨을 때 쌍둥이들은 비명, 울음, 또는 최소한 해고 위협을 기대했다. 대신 그들은 웃음을 들었다. 조용한 집에 울려 퍼지는 진실하고 따뜻한 웃음. 엔지니어링을 개선해야겠어. 소연이 젖은 머리를 짜며 논평했다. 내 동생은 너희 나이의 절반에 훨씬 더 복잡한 함정을 만들 수 있었어. 당황한 쌍둥이들이 숨은 곳에서 나왔다. 화 안 나요? 수진이 물었다. 젖었지, 화난 게 아니야.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일을 계속하려면 수건과 마른 옷이 필요해. 망설임 없이 수빈이 수건을 가져오러 뛰어갔다. 돌아왔을 때 수진이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적을 도울 필요 없었잖아. 하지만 소연의 반응에는 그들의 적대감을 일시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뭔가가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미나가 부엌에서 소연과 직접 대면했다. 그녀가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진작 떠났어야 하는데. 소연은 쌍둥이에게 젖은 후 오래된 티셔츠로 만든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일이 필요하거든.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눈을 알아봐서. 오랫동안 거울에서 그런 눈을 봤거든. 우리 엄마를 몰랐잖아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엄마를 대체할 수 없어요. 특히 가정부는 더더욱. 대체하고 싶지 않아.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엄마는 항상 내 엄마야.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난 그냥 청소하러 온 거야. 그 이상도 아니야.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미나가 쓰디쓰게 반박했다. 그러다 아빠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를 신경 쓰는 척해요. 내 아빠는 내 고용주야, 미나. 그 이상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에 관해서는 척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존중할 줄 알거든. 물 양동이와 플라스틱 거미로 나타나도. 그 대답이 일시적으로 미나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즉각적인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뭔가를 생각해내기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민준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된 것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소연에서 미나로 옮겨갔다. 재앙의 흔적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둘을 발견하고 분명히 놀랐다. 좋은 저녁입니다. 김 회장님, 소연이 인사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집은 깨끗하고 정리됐고 오븐에 저녁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찾은 것으로 만든 간단한 라자냐예요.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조직된 공간과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나는 집에 와서 발견한 게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요리를 했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배달과 냉동 음식보다 뭔가가 필요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미나가 눈을 굴리며 아버지의 감사에 부엌을 시끄럽게 걸어나갔다.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민준이 여전히 37번째를 살아남은 직원을 발견한 소식을 처리하며 물었다. 네, 회장님. 괜찮으시다면 내일 8시에 돌아올게요. 민주는 여전히 상황의 정상성에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연이 떠나려 할 때 그가 다시 불렀다. 소연 씨, 청소만 고용한 건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어요?
급여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추가 작업 부하와 야간 수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하지만 이서가 마침내 무언가를 먹고 지아가 자신의 비밀을 믿은 이미지가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몇 달간의 피자와 냉동 음식 후에는 어떤 집밥도 개선될 거예요. 그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진실한 미소. 그날 밤 서연이 저택을 떠날 때 그녀는 6소녀의 시선을 방 창문에서 느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처음으로 오랫동안 민준의 딸들은 그들이 극복하는 법을 몰랐던 무언가에 직면했다.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깊이 이해하는 누군가. 택시에서 서연은 그날을 반추했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여전히 쌍둥이의 함정에서 젖어 있었다. 그녀의 등은 힘든 일로 아팠고 야간 수업 전에 4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 소녀들은 그들의 모든 분노와 고통으로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가장 끔찍한 폭풍 후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8시에 도착해 아침을 준비하고 주요 방을 청소하고 점심을 만들고 방을 정리한 후 대학 수업에 제 시간에 가기 위해 5시에 떠나는 루틴을 확립했다. 쌍둥이의 함정은 계속됐지만 빈도와 강도가 줄었다. 미나를 제외한 나머지 소녀들은 작은 수용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서연이 도착해 냉장고 문에 민준의 메모를 발견했다. 출장.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비상시에는 정 비서가 대기 중입니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방을 청소하러 올라가면서 서연은 지하의 방에서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아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억눌린 흐느낌만.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베개를 껴안고 눈물로 적신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또 시트가 젖었어?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미나가 봤어요. 내가 아기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래요. 서연은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내 언니는 화가 나 있어. 그리고 가끔 우리가 화났을 때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 하지만 언니 말이 맞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정말 나한테 실망하셨으면요? 지아야,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선택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마른 시트에 달려있지 않아. 침대 시트를 갈아주면서 서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가 이불에 오줌을 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했다. 엄마는 절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신의 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오줌은 마르지만 잔인한 말은 훨씬 더 오래 흉터를 남긴다고. 지아는 마치 각 단어를 처리하는 것처럼 서연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 소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가끔 꿈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함께 가자고 해요. 가고 싶어요. 그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서연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이 8세 소녀가 많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거대한 짐을 지고 있었다. 아니야, 지아야. 그건 엄마를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지만 알아? 내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아마도 내가 매일 기쁨으로 살고 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최고의 기억을 간직하는 거야.
지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어떻게 이불에 오줌 싸는 걸 멈췄어요? 심리학자가 자기 전에 하는 운동을 가르쳐줘서. 배우고 싶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침대 주위의 보호 거품을 시각화하고 좋은 꿈만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는 법을 보여주며 무서운 생각을 쫓아냈다. 오늘 밤 해볼까? 지아가 눈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의 신호를 띠며 물었다. 물론이지. 잠들 때까지 여기 있을게. 방을 나오면서 소연은 복도에서 유나를 만났다. 대화의 일부를 분명히 들은. 그녀는 내 동생이에요. 그녀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했어요. 소연은 소녀의 눈에서 죄책감을 알아챘다. 가끔 우리 자신도 고통받을 때 누군가를 돕기 어려워.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공황 발작은 어때?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덜 경직된 자세가 질문이 적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나타냈다. 어젯밤에 하나 있었어요. 아빠는 집에 안 계셨고 언니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5가지 운동 기억해? 해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이디어가 있어. 나랑 같이 가. 유나의 방에서 소연은 옷장에 빈 서랍을 열었다. 패닉 박스를 만들자. 5 감각을 돕는 것들을 여기 넣을 수 있어. 볼 아름다운 것, 만질 흥미로운 질감이 있는 것, 냄새 맡을 향이나 사세, 맛볼 사탕. 유나의 얼굴이 점차 아이디어로 밝아졌다. 함께 그들은 작은 보물로 상자를 모았다. 별 모양의 작은 야간등, 부드러운 천 조각, 라벤더 병, 바카 사탕, 작은 종. 발작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어둠 속에서도 이 서랍을 열 수 있어, 소연이 설명했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연은 유나가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면서 소연은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돌아서자 하윤, 자신의 머리를 뽑던 소녀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 하윤아. 샐러드 도와줄래? 놀랍게도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왔다. 야채를 자르면서 하윤이 예상치 못하게 말했다. 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옹을 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아. 그랬어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피아노 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뒀어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자동으로 머리카락으로 갔다. 음악이 아파요. 소연은 야채를 계속 썰며 소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주었다. 있잖아, 하윤아. 오랫동안 내 동생이 좋아하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어. 모든 음표가 작은 바늘 같았어. 하지만 어느 날 마침내 그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었을 때 그녀로부터 포옹을 받는 것 같았어. 하윤은 그 말들을 흡수했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머리카락을 당기는 대신 토마토를 가지고 놀았다. 음악이 아프지 않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정확히 말할 수 없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변해. 절망 대신 좋은 그리움처럼 부드러워져. 점심 후 도서관을 청소하면서 쌍둥이들이 무거운 사진 앨범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를 보여주고 싶어요. 수진이 선언했다. 수빈이 이어갔다. 당신이 엄마가 누구였는지 알고 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지 알게요.
서연은 소파에 그들 사이에 앉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끼며 쌍둥이들은 앨범을 펼치고 각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두 개의 입을 가진 한 사람처럼 완벽한 조화로 섞였다. 여기가 거북이랑 수영했을 때예요. 이건 이서 생일이에요. 엄마가 우리랑 보낸 마지막이었어요. 서연은 주의 깊게 들으며 작은 질문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웃고 쌍둥이들이 더 어려운 기억 앞에서 침묵할 때를 존중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 서연이 진심으로 논평했다. 너희가 엄마 미소를 가졌어. 쌍둥이들은 마치 조용히 서로 상의하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았다. 왜 아직 도망 안 갔어요? 수빈이 마침내 물었다. 맞아요. 수진이 동의했다. 벌써 양동이에 거미도 넣었고, 머리에 물도 부었고, 커피에 소금도 넣었고, 의자에 압정도 놨는데. 서연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 장난보다 더 나쁜 걸 겪었어. 예를 들면요. 수빈이 도전했다. 예를 들면 내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내 여동생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 내 엄마가 몇 시간 동안 비명 지르는 걸 들어야 했던 것,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서 쉼터로 이사해야 했던 것. 서연이 침착한 목소리로 드라마나 동정 요청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아니, 머리에 조금 물 부은 건 날 도망가게 만들지 않아. 쌍둥이들은 이 날것의 정직함을 처리하며 침묵했다. 마침내 수진이 말했다. 우리한테 화났어요? 가끔 화나.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해. 서연이 대답했다. 왜요? 수빈이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의 기억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용감한 일이야. 그 대답에 뭔가가 쌍둥이들에게 도달한 것 같았다. 그날은 더 이상 장난이 없었다. 오후에 복도를 닦으면서 서연은 작은 이서가 계단 꼭대기에 앉아 한 팔 달린 인형을 안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충동적으로 서연은 배낭에 재봉 키트로 가서 실과 바늘을 가지고 돌아왔다. 내 친구 좀 봐도 될까? 그녀가 소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이서가 망설이다가 인형을 건넸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서연은 천 조각과 솜으로 만든 새 팔을 꿰매기 시작했다. 이름이 클라라예요. 이서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드물게 사용해서 조용하고 쉰 소리였다. 서연은 놀라서 바늘을 떨어뜨릴 뻔했다. 막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클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동생 이름은 민지였어. 그녀도 우리 엄마가 있는 곳에 있어요? 3세 소녀로부터의 그런 직접적이고 깊은 질문이 서연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했다. 그렇다고 믿어. 고통이 없는 곳에. 엄마가 나를 기다릴 거래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갈 필요 없어, 아가야. 엄마는 필요한 만큼 기다려줄 거야. 엄마는 내가 다시 만나기 전에 많은 모험을 살기를 원하셔. 이서는 서연이 인형 수리를 마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볼펜 잉크로 그린 손톱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추가했다. 고마워요. 소녀가 이제 온전한 인형을 돌려받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경고 없이 그녀는 서연의 뺨을 키스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이 작은 애정의 제스처, 너무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의미 있는 것이 서연을 잠시 벽에 기대어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깊게 숨을 쉬게 만들었다.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복도 끝에서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미나였다. 저녁에 저녁을 준비하고 마지막 것들을 정리한 후 서연은 지아에게 한 약속을 이행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소녀를 이완 운동으로 안내했다.
상상의 보호 거품을 만들고 깊은 호흡을 연습했다. 내일 어땠는지 보러 돌아올게, 그녀가 약속했다. 방을 나오면서 그녀는 복도에서 미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매를 만났다. 나도 거품 원해요. 이서가 막 수리된 인형을 들고 말했다. 나도, 유나가 중얼거렸다. 하나씩 서연은 소녀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보호 거품의 의식을 반복했다. 쌍둥이들도 무관심한 척하면서 요청했지만 각 단어를 귀에 깊게 들었다.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혼자 있는 미나를 만났다. 뭘 하는지 알아요? 나이 많은 아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뭔데요? 내 동생들을 얻어서 그 다음 아빠를 얻으려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인데 더 영리한 거예요. 소연은 변호하는 대신 미나 옆에 앉았다. 힘들겠다. 미나가 찌푸렸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뭐가요? 항상 강한 척해야 하고 5 동생을 돌보고 엄마 기억을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걸 12살에. 미나의 눈이 잠깐 눈물로 차올랐지만 그녀는 빠르게 깜빡여 쫓아냈다. 누군가를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미나야. 여기 있는 건 고통이 가끔 해결책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야. 내 동생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팠던 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척하거나 더 나쁘게는 극복하라고 말하는 거였어. 그럼 뭐가 도움이 됐어요? 미나가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띠며 물었다. 극복하지 않았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웠지. 처음엔 거의 끌 수 없는 무거운 돌 같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더 강해졌어. 미나는 조용히 이 말들을 흡수했다. 긴 순간 후 그녀는 단지 내 동생들이 널 좋아해요, 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게 널 두렵게 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진술이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충분한 확인이었다. 아무도 너희 삶에서 내 엄마를 지울 수 없어, 미나야. 나도, 다른 누구도. 엄마의 자리는 여기 보호되고 있어, 소연이 심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만질 수 없어. 미나가 대답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와서 놀란 표정이었다. 금요일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연이 논평했다. 빠르게 일어서며.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그가 딸과 가정부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며 설명했다. 모든 게 괜찮아요? 네, 회장님.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요. 미나도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여기 어땠어요? 민준이 흠잡을 데 없이 청소된 집과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를 알아차리며 물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적응하고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연을 지켜보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그렇죠? 37명의 전문가가 시도하고 실패했어요. 당신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작은 변화들이 보여요. 지아가 어젯밤 악몽을 안 꿨어요. 유나는 발작이 없었고요. 이서가 오늘 아침 인형에 대해 뭔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느린 과정이에요, 김 회장님. 그들은 여전히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알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요.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소연은 처음으로 민준이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알아챘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비싼 정장과 성공한 경영자의 자세 뒤에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서진 남자가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계세요.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공감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끔 충분한지 궁금해져요. 사랑은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신은 딸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민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고마워요, 소연 씨, 여기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로 향했다. 문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김 회장님, 지아와 자기 전 운동을 돕기로 약속했어요. 내일 조금 늦게 와서 잠들 때까지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분명히 감동받아 대답했다. 그들을 돕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하세요. 그날 밤 택시가 저택을 떠나는 동안 서연은 무언가가 소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서진 가족은 계산서를 내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녀의 삶의 목적을 깨웠다. 그리고 3층 창문에서 소연에게 보이지 않게 미나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모순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불신의 일부, 마지못한 희망의 일부. 그로부터 석 달 후, 김 가문의 저택은 변화했다. 한때 전쟁터였던 곳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숨 쉬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삶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존재가 되었다. 미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자매들의 변화를 안도와 걱정의 혼합으로 지켜보았다. 쌍둥이들은 더 이상 복도에 함정을 놓지 않았다. 지아는 2주 연속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았다. 유나의 공황 발작은 가끔 에피소드로 줄었다. 하유는 여전히 머리카락을 뽑았지만 덜 자주였고 전에 대머리였던 부분에 작은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선은 적게 말했지만 적어도 말했다. 그것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축하받는 귀중한 말들이었다. 미나만이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자매들의 변화를 안도와 걱정의 혼합으로 지켜보며 이걸 다시 볼 줄 몰랐어요. 소연이 색깔실에 대해 논쟁하는 쌍둥이들이 크게 산만하지 않게 그녀에게 다가오는 민준이 논평했다. 뭐료? 그녀가 물었다. 평화. 정상. 그냥 아이들인 내 딸들. 소연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었어요. 김 회장님. 그냥 자신의 고통에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그 앞에 젊은 여자를 지켜보았다. 소연은 조용한 폭풍처럼 그의 삶에 왔다. 소음 없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어떻게 했어요? 37명의 전문가가 실패했는데 소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수빈이 매듭을 푸는 것을 도왔다.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내 동생 때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의 이야기를 소녀들이 말해줬다. 네, 민지를 잃는 것은 고통이 해결책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대답의 깊은 단순함이 민준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동시켰다. 순간 그는 지수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잠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을 느꼈다. 며칠 후 지수의 기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정원에서 작은 기념 의식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지수의 페이브리트 트리인 벚나무를 심고 각 가족 구성원이 특별한 기억을 나눌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에요. 소연이 그가 상의했을 때 논평했다. 지속성과 성장의 살아있는 상징. 기일 전날 소연이 소녀들이 의식에서 할 말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경비원이 대답했고 곧 우아한 여자를 동반의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민준이 빠르게 일어서며 말했다. 소연은 새로 온 사람을 지켜보았다. 키 크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백발,
겸손하고 비싸게 옷을 입고 자연스러운 권위를 발산했다. 소녀들은 할머니의 등장에 다르게 반응했다. 쌍둥이가 그녀를 안으로 달렸다. 지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유나와 하유는 멀리서 정중하게 손을 흔들었다. 이선은 부분적으로 소연 뒤에 숨었다. 미나만이 분명한 열정으로 일어났다. 할머니, 그녀가 여자를 안으며 외쳤다. 보고 싶었어요. 김수진은 절제된 미소로 포옹에 화답했다. 그녀의 분석적인 시선이 방을 훑고 마침내 서연에게 머물렀다. 이분이 제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동반자시군요. 그녀가 중립적인 어조로 논평했다. 민준이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서연 씨, 이분은 저희 어머니 김수진 여사님입니다. 어머니, 박서연 씨는 제 딸들의 치료적 동반자이자 매우 특별한 친구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감호장에 단단하고 평가하는 악수를 받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여사님. 마찬가지예요. 이혜진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논평은 겉보기에 우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암시적인 무게를 지녔다. 그날 저녁을 먹은 후 김수진은 도서관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박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여사님. 수진이 문을 닫아 사생활을 보장했다.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제 아들과의 관계 성격이 걱정돼요. 서연은 직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김 회장님과의 관계는 엄격히 전문적입니다. 여사님. 이혜진 씨가 파산해서 당신들이 저녁 먹는 걸 본 후 보고한 것과 다르네요. 그건 아이들의 진전을 논의하는 업무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유머 없이 미소 지었다. 얘야, 난 그게 단순한 전문적 논의 이상일 때를 알아볼 만큼 나이가 들었어. 민주는 호라비일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독신남 중 한 명으로 남아있어. 그리고 당신은? 글쎄, 당신은 이 집에 들어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신뢰를 얻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야. 김 여사님, 모든 존중을 담아 말하지만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왜 똑같이 부유한 여러 가족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김 가족과만 머물렀는지 말해줘. 서연이 놀라서 깜박였다. 어떻게 아세요? 내 인맥이 있어. 내 친구들 여러 명이 당신 여기서 한 기적을 듣고 고용하려고 했어. 모두 거절당했어. 이 아이들이 삶에서 추가 변화가 아니라 지속성이 필요해서예요. 수진은 오랫동안 서연을 연구했다. 당신은 진심인 것 같네요. 인정해야겠어. 하지만 내 입장을 이해해. 난 민준의 어머니이자 이 소녀들의 할머니야. 이 가족을 보호하는 게 내 의무야. 저도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여사님. 제 존재가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믿는다면 즉시 떠나겠어요. 내 존재가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그들 어머니의 기억에,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서울 사회에서 자랄 소녀들의 미래에 해롭다면? 서연은 마침내 김수진의 진짜 걱정의 본질을 이해했다. 여사님, 제 걱정은 오로지 이 아이들의 감정적 안녕에만 있어요. 지수의 기억에 관해서는 매일 그것을 살아있고 존경받게 하려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그건 결코 제 개인적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내 것도 아니었어. 수진이 서연을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난 단순한 가족에서 왔어. 알아? 민준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서였을 때 그와 결혼했어.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하지 않아서 판단받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
이 폭로가 소연의 가모장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 그럼 이해하시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해. 그리고 바로 그래서 여기 있어. 당신과 내 아들을 수년간의 판단과 닫힌 문에서 구하려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정 유형의 결합에 무자비해. 벚나무 심기 의식은 감동적이고 절제돼 있었다. 민주는 지수에 대해 병중의 힘과 그녀가 남긴 사랑의 유산에 대해 짧게 말했다. 각 소녀가 기억을 나눴다. 소연의 도움으로 이서도 작은 문구를 읽었다. 엄마는 꽃 냄새가 났고 자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마지막으로 말한 미나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쓴 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감정으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가 상실의 고통과 사랑의 지속성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도 여전히 당신의 빛이 나를 인도하는 걸 느껴요. 먼 별처럼 당신은 우리 마음에서 계속 빛내요. 정원에 마른 눈이 없었다. 민주는 큰 딸을 단단히 안았고 둘 다 처음으로 파괴적이 아니라 치유적인 것처럼 보이는 눈물을 나눴다. 그날 밤 소연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제안이 있어요. 전문적인 제안이요. 그가 빠르게 명확히 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심리 서비스 클리닉에 자금을 대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졸업하면 원장이 되기를 바라요. 제안이 소연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심리적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돕는 게 꿈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큰 규모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김 회장님. 이건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왜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내 딸들을 구했고 당신이 내 딸들을 위해 한 것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서요. 소연은 그 깊은 의미를 느끼며 제안을 흡수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깔렸다. 민주는 멀리서 노는 딸들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나타나지 않았던 평화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나와 흥미로운 대화를 했어요. 그가 겉보기에 주제를 바꾸며 언급했다. 그러셨어요? 무엇에 대해요? 주로 당신에 대해요. 당신의 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이익보다 소녀들의 안녕과 분명히 일치한다고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모르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왔다고 판단받았던 거요. 소연의 심장이 약간 빨라졌다. 그리고 뭐라고 더 말씀하셨어요? 슬픔과 책임 뒤에 숨는 걸 멈추고 나 자신과 당신에게 내가 정말로 느끼는 걸 인정할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기 위해 돌아섰다. 소연 씨,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마도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첫 주부터였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관계를 엄격히 전문적으로 유지하자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자 그를 재촉했다. 하지만 미나가 내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든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는 우리가 영원히 혼자이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새로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서연 언니처럼 정말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그렇게요.
심리학자와의 세션이 정말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서연은 정원에서 노는 소녀들을, 꽃 피우기 시작하는 벚나무를, 한때 전쟁터였지만 이제 다시 집이 된 저택을 바라보았다. 지금 대답할 필요 없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그냥 당신이 알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클리닉 제안은 이것과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제안은 유효해요. 이 남자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전문적 의무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정직함이 서연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저도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항상 아이들을 첫 번째에 뒀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당신이 나와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사람인 이유예요. 그 순간,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정원에서 모은 작은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온 이서가 끼어들었다. 당신한테요. 그녀가 수줍은 미소로 꽃을 서연에게 내밀며 말했다. 예뻐, 이서야. 고마워. 영원히 있어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아이들의 직접적인 진실함으로 설명했다. 민준과 서연은 소녀의 머리 위로 눈길을 교환했다.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눈빛. 하나씩 다른 소녀들이 장면에 이끌려 다가왔다. 지아가 서연 옆에 앉아 편안하게 그녀의 팔에 기댔다. 쌍둥이들이 그들 앞에 자리 잡았다. 영원한 똑같은 표정으로, 이제는 더 부드러웠다. 하윤이 기타를 가져와 어머니가 가르쳐준 멜로디를 부드럽게 연주했다. 유나는 아버지의 다리에 기대어 작은 가족 모임을 평온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가 다가와 그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머물 거예요. 그녀가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질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날 머물 것인지, 동반자로 머물 것인지, 그들 모두의 삶에서 더 큰 무언가로 머물 것인지. 당신들이 원한다면, 서연이 각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심으로 결정을 그들의 손에 맡기며. 원해요. 이서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처음 선언했다. 우리도, 쌍둥이들이 일제히 말했다. 지아가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머물러요. 유나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하윤이 기타로 몇 음을 연주했다. 음악적인 예스. 모두가 미나를 바라보았다. 대답해야 할 마지막 사람. 그녀가 몇 걸음 앞으로 나와 서연 바로 앞에 멈췄다. 언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절대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지수 엄마고, 물리적으로 여기 안 계셔도 항상 엄마일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언을 존중했다. 하지만 미나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아마도 우리가 언니를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덜 아프고 더 많은 사랑으로 엄마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요. 이것은 미나가 겪은 것을 경험한 12세 소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감동적인 선언이었다. 영광일 거예요. 서연이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자신의 것 사이에 잡았다. 소녀들이 그 제스처를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활짝 웃으며, 다른 이는 평온한 수용으로. 미나는 복잡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그 순간, 지수의 꽃피는 벚나무 그늘 아래, 배경의 새소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 구성이 탄생했다.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가능성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6개월 후. 서연은 심리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강당에서 민준과 6소녀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김수진도 참석했다. 민준 옆에 앉아 그녀의 엄격한 얼굴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승인의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같은 주에 지수 기념 클리닉이 서울 외곽 지역에 문을 열었다. 취약한 상황의 아동들에게 무료 심리적 도움을 제공했다. 임상 책임자인 서연은 슬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토콜을 구현했다. 한때 민준의 딸들처럼 부서진 다른 작은 영혼들을 위한 그녀의 유산. 개원 다음 날, 저택정원에서 이제 완전히 꽃핀 벚나무 옆에서 열린 친밀한 의식에서 민준과 서연은 반지를 교환했다. 6소녀가 유일한 신부 들러리였다. 각자가 여정의 상징을 들었다. 이선은 꿰맨 팔이 있는 인형을 들었다. 지아는 호흡 운동에 사용하던 크리스탈. 유나는 이제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패닉 박스. 하유는 악보. 쌍둥이들은 서영과 함께 만드는 법을 배운 색깔 있는 팔찌. 그리고 미나는 가장 의미 있게 우아한 은색 액자에 담긴 지수의 사진을 들었다.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요, 소녀가 설명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일 거니까요. 사제가 서약을 교환하기 전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미나가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때 모든 변화에 저항했던 마지가 무슨 말을 할지 약간 불안해하며 엄마는 종종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엄마는 진정한 사랑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다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연 언니는 우리가 고통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한 다리를 지었어요.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엄마가 정말 승인하셨을 거예요. 정원에 마른 눈이 없었다. 민주는 딸을 안았다. 그녀의 나이를 초월하는 지혜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젊은 여성이 된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결혼은 슬픔의 끝이나 잃어버린 것의 대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반대로 계속되는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었다. 모든 형태의 사랑이 가장 부서진 마음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벚나무의 분홍색 꽃잎이 부드럽게 그들 주위에 떨어지는 동안 민준과 서연은 키스로 그들의 결합을 봉인했다.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해 끝이 반드시 끝만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6소녀에게 둘러싸여. 3년 후. 김가문의 저택은 다시 한번 삶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정원의 벚나무는 튼튼하게 자랐다. 그것의 꽃은 매년 그들의 삶에서 지수의 지속적인 존재를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소녀들도 꽃 피었다. 이 제15세인 미나는 슬픔을 겪는 다른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다. 쌍둥이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파괴 대신 예술 프로젝트로 향하게 했다. 하유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유나는 공황 발작을 완전히 극복했다. 지아는 더 이상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았다. 이제 7세인 이선은 마치 침묵의 시간을 보상하려는 것처럼 쉬지 않고 말했다. 클리닉과 가족 사이의 시간을 나누는 서연은 이 집의 질서와 안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가져왔다. 과거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사랑. 학교 신문 인터뷰에서 가족 개념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미나는 그들 모두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글을 썼다. 사랑에는 고정된 규칙이나 미리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도 우리가 부서졌을 때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대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가정부가 불가능한 것을 해냈어요. 그녀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청소하고 우리의 공허함을 진정한 사랑으로 채웠어요.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 언니는 가장 끔찍한 상실 후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